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는 다른 후속 강좌처럼 춘향전과 구운봉의 콘텐츠 자체에 대한 소개로 들어갈까? 또 달리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다른 외국 문학, 서양 문학, 다른 동양 문학에 비교해서 우리 한국 문학은 그 기반이 굉장히 어려운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 문학이나 외국의 작품을 가지고 더 질 좋은 콘텐츠로 전환을 할 때 한국은 굉장히 불리한 데서 출발을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열악한 데서 그런 동양의 다른 나라 구미의 문학 강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가. 그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후자를 오늘 일단 택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것은 다음에 또 강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큰 개념은 고급 한류, 우리가 고급 한류를 위한 한국 문학, 한국 문화를 우선 미시적, 거시적으로 보았어. 한국 문학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한국 문학이 앞으로 미래로 세계로 보다 창조적 융합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가와 작품 그리고 연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하면 우리가 성급하게 작품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제대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든 작가와 그 정신세계,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작품으로 들어가서 작중인물의 정신세계까지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자, 그 연구자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특히 문학 연구의 후발주자인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늦지만 먼저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외국 인문학, 외국 문학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적 방법으로 우리는 한국 문학을 얘기하고 한국 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적 생각 방식에 의한 주체적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다. 서양 문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대입해서 우리 문학의 특질을 표현하는 시대 내지에 마무리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구미의 문학,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다른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갖다 놓고 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요. 우리는 결의 문학이 되고 결의 이론이 된다. 그런 우리 문학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작가가 가지고 우리 독자들이 향유했던 그 원리를 찾으면 결의가 아니라 구비의 문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까지는 남의 것에다가 우리 것을 대입하니까 부족한 것 많아. 그러니까 결의라. 뭔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태도를 갖고 한국 문학, 문화예술은 이것이야. 곧 주체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신라시대 원료의 한시로부터 현대의 윤동주의 시간이라는 큰 외연을 두고 그 다음에 17세기의 작품,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홍길동전 이야기, 춘향전 이야기, 구운봉 이야기. 거시적으로는 1000년을 넘는 이 폭을 가지고 그 작품들이 앞선 작가와 작품 정신이 뒷작품에 어떻게 연계되어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미학을 계승해 나가는가. 그런 통시대적인 장르의 소통을, 작가의 소통을, 시대의 소통을 아울러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학정신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것을 한 연구자가 이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첫 번째 두 작품 중에 한국인문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을 택했습니다. 반각본 소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해봅니다. 그럼 춘향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통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네요. 춘향전이 창작되어서 소설로 읽힌 역사는 많고 판소리로 들은 역사는 많지만 인문학의 대상이 되어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대학에서 강독의 대상이 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지금 확인된 보라는 1937년에 위당 정인보 선생님께서 연희 전문에서 박문서관에서 출판한 춘향전을 가지고 강독을 하셨습니다. 그 당대의 대표적인 석학, 역사와 문학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학자가 연희 전문에서 한 2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춘향전을 국문학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대학에서 30년 후에 그 대학에서 서울대학 출신 나손 김동욱 교수 춘향전 연구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는 한문학 태계의 후손으로서 한문학의 권위자이신 연민이가원 선생님께서 만드신 춘향전 주석 이 두 쪽을 가지고 연세대학의 1960-70년대 학번들은 춘향전 2세대의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제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1980년 한국 최초로 춘향전을 주제로 해서 학위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니까 물론 세계에서 최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춘향전을 주제로 해서 박사 학위 논문이 나오는 것은 저 개인에 의한 성과라기보다는 위당 선생님, 나손 연민 선생님을 이어진 3세대에 걸친 문학 연구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참 불행하고 어느 면에서는 극히 다행스러운 것은 제1세대 춘향전 연구의 시작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과 문화를 역사를 일본에 빼앗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춘향전을 갖고 민족 춘향전을 가지고 전문학교에서 우리의 한국 정신을 찾아가자 그렇게 했다는 그 배경을 중요시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일제암흑기에 젊은 여로서 활동을 하던 그분이 광복 직후에 바로 광복된 그 기쁨을 춘향전과 나누면서 차세대에게 문학적 전통으로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춘향전이 어떻게 저한테 이어졌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전 문화를 학문의 대상으로 예술의 대상으로 해내려가느냐는 길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3세대로 물려받은 저는 어떻게든지 일제암흑기에 춘향전 연구가 민족운동, 광복운동으로 시작했으니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제 스스로가 일제암흑기에 태어난 연구자이니까 이 춘향전을 통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에 고려대학에서 2000년에 연세대학에서 2001년에 서울대학에서 2004년에는 드디어 일본 호세대학에서 가서 글을 써내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지금 얘기처럼 그냥 논문 춘향전을 연구한다 그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국문학을 대표하는 그 작품을 나라를 빼앗긴 그 시점에서 광복의 그 시점에서 또다시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문화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민족 자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들어올리는 일꾼으로 연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평범한 하나의 교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왜? 주제가 민족의 대표적인 고전 예술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이제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이렇게 됩니다. 빨리 넘어가겠어요. 2, 3년마다 최소한 논문 저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설성경은 20년 동안 춘향전을 해부했다. 그 그냥 한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양식으로
TV 드라마로 비로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각종 예술 차원에서 소설이 아니라 문화예술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젊죠. 맞죠? 그죠? 제가 이렇게 장발로 젊은 때 이미 68년부터 춘향전에 골몰해갖고 폭넓은 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 춘향전을 연구해 내려간다. 저 모습으로부터 가열차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쉼 없이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의 저 젊은이가 그 이후 30, 40년 동안 어떻게 민족 고전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향유를 하느냐. 그것을 콘텐츠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첫 만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춘향전은 대표적인 연구가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무엇이 과연 질적으로 달라지는가? 아버지 선생님 세대, 할아버지 선생님 세대의 연구 성과만 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이 연구를 해서 나를 가르친 선생님인데 이건 말 안 되겠죠. 그런 정신을 물려받으면서 한쪽으로는 거의 손재자, 제자로서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차세대에 물려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춘향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물려받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는 춘향전은 광대들의 예술이었습니다. 판소리가 있고 그 판소리가 소설로 파생되어 나가는 원 줄기는 판소리였다. 그러나 저는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왜? 춘향전에는 상당히 고급 시어와 상당히 질 높은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데 비록 직업예술인이라고 하도 어떻게 광대들이 그런 기막힌 짜임과 언어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 더더구나 암행어사와 과거 시험 보기 전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랑 얘기인데 광대들이 아닐 수 있겠다. 광대들이 아니라면 보다 양반청이나 좀 더 지식청이라면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을 테니까 작가 모름의 춘향전에서 작가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에요. 모든 이들이 춘향전은 광대예술, 더더구나 지도교수가 그 광대예술 판소리로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저를 지도했는데 그 밑에서 7년 동안 조수 생활을 한 내가 그걸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문헌 기록을 가지고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큰 테두리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사 속에서 춘향전의 소재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외로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1607년, 1611년 사이에 남원 부사를 한 성안이 부사는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파직되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데 중임을 하고 광주 목사로 승진해 간 멋진 남원 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춘향전에서는 이도령의 아버지가 참 선치 덕치를 하는 분인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또 찾아냅니다. 계속 찾아내는데 중간은 생략하고 중간 기록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한 문집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호남의 암행어사가 되어서 갔고 한 곳에서 호남 암행어사 출두를 할 때 금준 미준시를 읊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비슷하네. 전라도의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은 전라도의 암행어사로 부임해 갔는데 거기서 출두를 해서 10여 명의 지방 관리들을 파출시켜서
이런저런,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암행어사의 기록, 암행어사의 아들의 기록, 또 그 후손들이 봉고 파직을 시켰던 그 암행어사의 이야기를, 조상의 자랑스러운 얘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서 이제 서서서 범위를 줄여가 보니 광대들의 예술과는 다른 아주 수준 높은 춘향전 작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저런 상황을 시민들이나 학자들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998년에 국립중앙동서관에서 춘향전 특별자료전을 2주간에 걸쳐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연구한 그 정도의 수준을 일반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는 춘향전은 소설이나 판소리가 아니라 모든 예술 양식을 총합하는 그런 예술자료전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한 장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작품이 따로 있고 설성경 연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태도였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작중인물이라 하더라도 춘향은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최초의 춘향전이 등장할 때부터 옥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죽기 직전에 암행어사의 낭군이 왔다 치더라도 한 10대 여성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어서 민족문화가 고전이 됐다면 너무 우리들이 잔인해. 내가 전시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대신 갇히고 춘향이는 석방해서 서울 구경 좀 시켜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전시한 코너에 감옥을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쳤다 설교수.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연구자가 작가나 작중인물의 정신적 차원에서 교감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자기 따님이나 자기 연인이나 자기의 어머니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작품을 연구하고 읽는 것하고 연구는 객관적인 자세야. 이것이 서구적 연구 방법과 동양 중에서도 한국인의 마음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태도고 그것이 곧 춘향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구문학 연구와와 동양문학 연구자의 접근 태도의 적은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딱 10년 전이에요. 이야, 진짜 감옥에 갈 사람들은 정치인 등등 따로 있는데 순진하게 연구하던 연구자가 작가도 못 찾았다고 스스로 직무유기죄로 감옥에 갇혔대. 이야,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문학자가 연구의 정신 태도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또 아름다운 문학의 예술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연구 따르고 생활 따르가 아니라 연구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연구고 이론과 현실, 연구자의 아름다운 태도와 작중인물의 태도가 소통하는 그것이 한국형, 동양형 문학예술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렇게 감옥을 만들고 거기서 고초를 겪으면서 끝내 춘향전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작가는 이런 분입니다. 1570년에 태어나서 164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추정한 바로는 1940년에서 41년에 춘향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오차범 위는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배경은 광안루인데 실제로 작가는 광안루에서 자기가 16살 때 자기 16살짜리 책방 도령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분이고 이 제자가 나이가 40이 되어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늙은 선생님을 광안루에 모시고 하룻밤 밤을 새면서 온갖 정담을 나누는 기록이
작다 쪽에도 있고 암행어사 쪽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안루 얘기는 일단 실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도 남원에 가면 춘향은 실존 인물로 해서 이렇게 묘도 만들어 놓고 참배도 하고 춘향 척제를 한국 최고의 축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는 춘향은 창작된 인물이고 그 짝이 되는 이도령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도령 얘기만 하면 너무 역사적인 얘기가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도령, 이부사 얘기는 실화이고 그게 기생 춘향 얘기는 독자를 끌어들이고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창작적 소설이다. 그래서 춘향전도 역시 오늘날 개념을 하면 팩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몽 연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설성경은 춘향전 박사이지, 춘향전 전문가이지. 그러나 또 고개를 돌려보면 춘향전 못지않게 구몽에 제가 공을 들였습니다. 왜? 춘향전과 구몽은 서로 대칭적인 음양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대중적인 얘기, 일반 서민들의 얘기를 중심을 둔다면 구몽은 양반들의 얘기, 종교적인 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춘향전만 봐서 될 게 아니라 그와 대칭관계에 있는 구몽을 함께 연구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을 알려면 밤을 알아야 되고 밤을 보려면 낮을 알아야 되듯이,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춘향전 연구자들은 춘향전만 쭉 갔어요. 춘향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몽을 알아야 되고 구몽을 암으로써 춘향전의 정체성이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기특하게 석사 논문을 쓸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에 연도가 나오죠. 1971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홍길동전과 구운몽을 같이 소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는 분도끼라 그랬습니다. 분도끼를 대고 줄줄줄 그러고 석사 논문 속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구운몽의 생명력은 이런 뭐가 이런 엔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찾는 게 중요하다. 이 포인트, 몇 개의 중요 포인트 간의 역할 관계가 중요한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크게 안 되면 현실에서 꿈으로 가고 꿈에서 다시 꿈으로 가는 현실에서 꿈, 꿈에서 꿈. 이게 구운몽의 키워드 같은데 저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이것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기특한 생각이었어요. 모두 춘향전의 구운몽의 구제, 주성, 문체, 서양 시거 이론으로 그 시점을 찾아가는데 저는 구운몽 속에서는 독특한 엔진이 하나 있어. 저 엔진을 찾아야 구운몽을 이해하겠지.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덤빕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1971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줄기차게 갑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은 그냥 프로스로 가서는 안 되겠다. 작품의 구조를 찾아야 되겠다. 엔진의 구조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 첫 번째부터 1971년 첫 논문이 구운몽의 구조적 연구 1입니다. 1, 2, 3, 4, 5.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거예요. 저는 민족 고전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국민과 세계인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 갑니다. 그럼 옆에 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야 설성경 너는 평생 구운몽 해먹을 거냐? 1, 2, 3, 4는 뭐냐 집어쳐. 조금 실망스럽잖아요. 옆에 분들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어치우래 그런 식 연구. 그러나 제가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섯 번째는 저도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제목이 관념적 삶과 그 공감의 지평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는 구운몽의 구조적 연구 6입니다. 안에 펼치면 여전히 구운몽 연구가 되는데 하도 그러니 신용이라도 내주잖아요. 이건 왕따를 당할 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시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 생각하면
조금 성찰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예술 동반자가 있었을 때 좀 빛깔이 다른 길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될 텐데 아니라고 방해를 해요. 그러면 저같이 고집 세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연구의 격려가 아닌 핍박 속에서도 나의 고집을 가지고 왜? 나는 프랑스의 국문학자와 일본의 국문학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런 길로 가야 돼. 그들은 수백 년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우리보다 수백 개의 연구 인력들이 좋은 조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연구하는데 그 1000명이 그 500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서양의 연구를 따라가서 되겠나? 나라도 홀로 써서 언젠가는 한국 문학의 자존을 높이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다면 내 옆에서도 후배들 중에서도 누가 나타나겠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40여 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후에는 1974년에는 드디어 영업한 논문을 제시를 해서 이게 뒤에 외국에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계속 한쪽은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뒤졌으니까 한쪽은 연구를 해서 연구된 것을 빨리 이것을 필요로 하는 향수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다른 시인, 작가, 예술가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들이 내가 연구한 이 연구를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예술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다른 어떤 연구자보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작가 김만중이 태어났던 곳 강화, 주로 활동하던 서울, 돌아가신 곳 남해, 그 작중 인물이 있는 인도에까지 가서 구몽은 이런 작품이야. 지금 내가 연구한 시점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고 계속 공개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다시 가공해서 자기들의 위치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고 저는 간곡히 호소를 해왔습니다. 저 시점에서는 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활동이 제 경우는 비록 중간 연구지만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연도가 1996년이니까 그때도 1월이었어요. 이렇게 추위 속이었습니다. 그때도 훗날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후배들이나 연구자가 50년, 100년, 300년 후에 이런 연구자의 활동 생각을 알아야 될 테니까 신문에 조그맣게 기록을 하나 해놨습니다. 1996년 1월 28일자 설성경은 구운몽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자 작가가 태어난 강화 등을 필요해서 유배당한 남해를 거쳐서 인도에까지 가서 작품 세계를 넓힌다. 그런데 그때 이 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수강생이 지금 이 정도가 돼요. 진짜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 연구를 해서 지금 작가의 삶을 훑고 작중 속의 인물인 인도까지 제가 찾아가기로 했어요. 오늘도 춥지만 추원 1일이 아니 1월 19일, 20일.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5명, 10명, 20명이 감당해야 될 만한 일을 혼자서 그래도 나는 유럽의 학자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뒤진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각오로 하려니 너무 암담해요. 그래서 그 암담함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기 위해서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한쪽은 결의예요. 내가 옆에서 거들지 않더라도 스승이 동기들이 제자들이 거들지 않더라도 나는 해내리라.
삭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운몽의 작중 인물 중에 최고 주인공인 육관대사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육관대사의 머리형도 따르고 한쪽은 노동운동의 그 위원장과는 다른 내 스스로의 마음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삭발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국문학 연구자 중에서 연구 분발심을 키우려고 삭발한 것은 제가 또 제 1호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1호를 많이 만들어내기를 바라요. 뭐가 되건 간에. 그랬더니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어요. 요건 미 제자도 삭발. 그 강의실에서 미국에서 유학 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 머리 왜 깎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다음날 강의실 가니까 나처럼 삭발을 했네. 피터 왜 삭발을 했냐. 어제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요. 제가 머리를 깎아서 이때까지 미국에서 이까지 유학을 왔는데 선생님을 제대로 배워야죠. 선생님 깎았으니까 저도 깎고 그 체험도 해봐야죠. 아이고 저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강국인 그 유학생은 그 선생님의 정신세계를 저렇게 알뜰히 살뜰히 배워가려고 그러는데 더 배워야 될 주역인 한국의 학생들은 물꺼머니 보고 선생님 그것이 춘향과 춘향 아닌 남은 기생들의 차이고 성진과 성진 아닌 육관대사의 제자들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조선일보에 가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기사를 쓰자고 그래서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운몽도 계속 연구를 해서 드디어 2012년에는 구운몽의 비밀을 갖고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심사를 많이 거쳤겠죠.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년을 하자마자 곧 일본에 가서 비교 문학,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 일본의 겐지 모노가타리와 구운몽을 6개월간 비교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한 다음에 곧장 김만중이 세상을 떠난 남해 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가가 유배를 가서 생활을 하다가 창작을 하다가 숨진 그곳, 연구자가 드디어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있는 섬이 석보 김만중 선생이 노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둔 곳입니다. 연구자가 저기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들어가는 건 제가 처음이고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 머리가 아까 처음에 첫 장면 우리 제 작가 소개되던 그 머리카락입니다. 바람의 털럭입니다. 머리카락이.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한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서포를 만나고자 320여 년을 거들러 섬으로 들어간다.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운몽도 춘향전과 함께 중간 보고로 중간 연구로 구운몽이 소설만이 아니라 구운몽이 소설에서 다른 예술 양식으로 끊임없이 전환되는 것, 국내외에서 구운몽이 어떻게 독자에게 관객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누가 숙종을 대왕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2003년 10월이랬으니까 지금 12년 전에 한 연구자가 소설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예술 양식의 예술 전성사로 연구해서 전시를 한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대전 시민회관이고 그 2차는 대전 시청에서 하게 되는데 왜? 구운몽은 공직자의 삶의 태도예요. 목민심수처럼 공직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상관과 백성들을 위해서 군주나 지도자를 위해서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기 때문에 남원의 대전의 공무원들의 교육 또는 문화 향유를 위해서 대전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은 참선비,
참선비의 큰 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참선비의 큰 효인지는 언젠가 다시 기회가 날 때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운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운몽 이름이 석자입니다. 이름이 석자인데 아홉구 구러문 꿈몽 구운몽. 이 제목이 서포 선생님께서 이 소설을 쓸 때까지는 없던 제목 표현 방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기, 무슨 노, 무슨 전입니다.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소설이 무슨 몽, 구운몽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홍로몽이 중국에서 나오지만 구몽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역사적 인식이 없는 분은 구몽, 그건 홍루몽의 또 모방이지 아니올시다. 자, 아무도 아시아에서나 한국에서도 아무도 본격적인 중장편 소설을 쓰면서 무슨 몽을 쓰지 않은 그 시점에 우리의 대작가 서포 선생은 제목을 짓는 법을 확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몽자 소설의 시작이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을 앞섰습니다. 이게 작가의 참 공로에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그냥 구운몽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구운몽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시로 쓰던 시어입니다. 구운몽은 시어에서 가끔 쓰던 단어예요. 시어야. 무슨 뜻이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큰 뜻. 내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구운몽을 품고 있는데 그 꿈이 되었으면, 실현되었으면. 한 인간이 상상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을 구운몽이라는 시어로 한시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시어를 이 작가는 소설의 제목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이것이 창의력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고전 문학을 구운몽, 춘향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포 선생이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제목을 만들어내는 이 창의력, 이 아이디어,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이고 원리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첫 문장이 천하명산 오악지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천하로 시작해요. 구운몽의 첫 단어가 천하예요. 천하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춘향전을 연구하고 구운몽 같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하 얘기, 작가가 천하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천하를 보면 안 되죠? 천상과 천하를 다 봐야 되겠죠? 네? 석가세존이 태어나셔서 천하에서 내가 최고다 그래야 천상, 천하, 유화, 독존 하셨듯이 작가는 천하라고 했지만 독자들은 작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천상과 천하를 이분법했을 때 천상과 천하가 있는데 그 천상보다는 못하지만 천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 하는 얘기를 이미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술로, 새로운 문화로 구운몽 춘향전을 발전적으로 전환시켜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고급 한류로서의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소설이니까 쓱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천하를 한번 봅시다. 이 소설을 쓰던 그 시대의 지도에서 천하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하도 이게 천하도예요. 천하도가 중국 중심이에요. 자, 여기에 산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산 중에서도 형산, 이것이 구운몽의 주 배경입니다. 천하의 명산이 동서남북 중간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남악 형산에서부터 사건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그 발상하는 것이 공간이 굉장히
공격적이요. 중국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던 이때 한국의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천하, 중국에서 최고 명산, 공간을 거기 잡아놓고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고전을 갖고 새로운 판을 연다면 그런 차원에서 혁파가 필요하지, 혁신이. 중국에 비교해서 우리는 조그만 반도니까 중국의 문학을 늘 따라가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니까가 아니라 한국의 한 작가가 한 편의 소설을 쓰면서도 그 첫 단어는 천하이고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 핵심 공간을 작품의 무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통 크게 해야 돼요. 통 큰 창작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미 발상을 크게 하게, 그야말로 대한민국답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문학 행위이고 소설 행위이다. 그것이 한국 문학의 정체성이다. 그런데요, 괴롭게도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구구몽을 이렇게 설명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서름에 있어서 그런 한을 풀고자 한국 문학의 확실함을 이어서 일본 문학, 중국 문학, 태국, 필리핀 문학보다 한국 문학 다음이 있음을 한자 한자 제목 하나하나 첫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눈여겨보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품이 그렇게 써져 있지 않는데 제가 제작해서 저렇게 표현하지는 않은 게 아닙니까? 봅시다. 자, 구문을 읽으면 중국 얘기로 시작해서 중국 얘기로 끝납니다.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인도 얘기와 중국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학술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술 그래픽.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꼼꼼히 읽어보면 한국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작가 서포는 중국 얘기도 하면서 한국 얘기도 하는 이중의 서사 구조를 개발해서 풀어내고 있다. 서포 김반중 선생이 그 시도도 서양과 교류가 돼서 서양 소설을 쭉 봤더라면 이런 주체적인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또 중국 소설에 표면 서사와 이중 서사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김만중은 이미 17세기에 이중서사 체계를 확보해서 활용을 했어요. 겉으로는 중국 얘기를 온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중국 얘기만이 아니에요. 더 절실하게 한국의 얘기, 자기 자신의 얘기, 1690년 창작 행위 때 일어나는 한국의 정치, 사회 얘기를 올곧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과 선배들은 구문이 이런 이중구조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서양의 이중구조를 가지지 않은 소설을 쭉 분석했으니까, 그걸 따랐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옹골찬게 조금 있는 설성병은 아니다. 한국인의 사유방식으로 한국 소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상체계를 봐야 돼. 나는 작가가 창작하면서 작품 속의 공간이란 인도까지도 가는 사람이야. 남악 형산에도 직접 가본 사람이야. 그가 돌아가시고 창작하던 공간도 가본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는 구라파의 그 시대의 고전문학 연구자보다는 내가 더 철저해. 작품의 확실한 의미를 깨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작가와 작품과 진검승부를 해. 마지막 한 귀퉁이의 의미까지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그 작품에게 찔려 죽어. 작가에게 찔려 죽어. 진검승부야.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한 귀절 한 귀절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나의 연구의 행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하고도 치열한 매서운 정신 세계를 가지고 연구하는 한 학자, 유럽의 학자 10명을 제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학자 20명을
중국학자 30명을 제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이게 바로 연구자의 정신력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했을 때 뒤에 이제 팔선여도도 나오고 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저기 연구자의 눈이 보이죠? 자세히 봐야 보여요. 빨리 넘어가 보면 이게 누구의 눈입니까? 여기도 또 있네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어려운 학술 연구를 전문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에게 또는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논문식 문장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면 돼. 그걸로 끝이야. 저는 그까지는 절반이다. 아직은 절반을 더 가야 돼. 그것은 독자나 연구자나 향유자, 국내외의 모든 계층의 향유자에 내 생각을, 연구 결과를 전해야 돼. 그때 내 연구는 끝나. 연구 범위가 훨씬 넓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학술 내용을 그래픽으로 표현해서 그래도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는 것. 학술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술 그래픽, 학술 디자인. 이것을 한국 최초로 만들어서 바로 이 장면을 만들어 주신 분이 지금 고개를 여러분 한번 뒤로 돌아보세요. 저기 서 계신 분. 예자성이라는 호를 가진 최영 연구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 연구는 앞에서도 쭉 나왔고 계속 나오고 연구 저서도 나옵니다만은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런 학술 디자인, 이 연구 내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문학 연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국에서 하니까 우리 따라 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같이 경쟁했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연구를 해놓았으니까 아니요. 마지막 독자가 이해할 때까지는 연구자의 책임이고 이것이 독자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에 대한 글로벌 콘텐츠로 전환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 연구자의 최소한의 태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운몽 중에 몇 부분만 오늘 미리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될 때 정말 제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도록 제공을 할 텐데 오늘은 우선 맛배기로 구운몽을 읽어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형산, 아까 얘기한 형산이 있습니다. 이게 형산에서 출발한 주인공이 형산에 있는데 낮에 동정호에 갔다 옵니다. 이건 하루 동안 갔다 왔어요. 낮에. 자, 낮에 선생님께서 너 제자 성진에게 야 동정호에 좀 갔다 와. 갔다 왔습니다. 하루 걸렸어요. 두 번째 다시 가게 되는데 꿈속에 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렸느냐. 60년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운몽의 몽입니다. 자, 낮에는 하루 동안에 갔다 온 얘기를 밤에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60년이 걸려서 갔다 왔어요. 이 두 가지 얘기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구운몽입니다. 아, 우리 소설 철학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운몽이 독자에게 넘기는 재미 플러스 알파는 철학과 강력한 주제는 뭐냐? 그 얘기요. 서성인 육관대사가 제자 성진에게 동정호에 좀 갔다 와. 나 대신. 그래서 갔다 왔어 성진이가. 하루. 두 번째 다시 꿈에 두 번째 가는데 이번에는 죽어갖고 양소유가 돼갖고 중국 천하를 다 돌아다니다가 동정호에 갔다가 또 중국 천하를 다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60년인데 깨고 보니까 이번에는 반나절이네요. 밤부터 해서 새벽까지밖에 안 걸렸어. 반나절에 60년 동안 중국 천하를 다 누비면서 황제의 귀연 어머니 황태우의 두 공주의 부모가 되고
부인이 둘이요, 첩이 여섯이고, 그것도 중국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 다 그리고 사랑을 맺고 즐길 거 다 즐겼는데 깨고 보니 반나절도 안 됐어요, 이번에는. 밤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 4시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과연 뭘 뜻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얘기라면 이 속의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중국 얘기. 그 속에는 아이고 서울에 있는 임금님과 나, 또 유배지에 있는 나, 이들의 관계를 또 얘기해요. 숙종과 작가 김만중의 참 어렵고 힘든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1690년에 이 정도의 소설을 썼다면 아무리 심사가 박해도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김만중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중국 얘기, 속에는 한국 얘기. 낮에는 하루 동안 동정호텔을 갔다 와. 밤에는 다시 두 번째는 꿈속에서 60년에 갔다 와. 깨고 보니 반나절에 갔다 왔네. 이런 얘기를 시 속에서, 시어 속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대한 꿈이 바로 구몽인데, 그 꿈을 시에서는 막연히 상상적으로 했다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게 소설이요. 유럽 문학에도 이런 작품이 1690년대에 나왔나요? 1692년에 3년에 나왔나요? 94년에 나왔나요? 1690년 한 10년 단위라도 노벨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부귀공명은 일장춘몽, 일야제지 이런 거대한 소설을 하룻밤에 썼대요. 또는 중국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머니가 중국 갔다 오면 소설책 한 권 사오라 그랬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서 효자된 도리로 방법이 없어갖고 오는 도중에 적당히 썼대. 우리 문학을 우리가 그렇게 짓밟았어요. 진달래 꽃에 진달래처럼 짓밟혔어. 예? 자, 그럼 앞에는 춘향전일 경우에는 그런 대단한 작가가 춘향전을 썼는데 작가를 잊어버려서 그래놓고 천한 율곡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가 쓴 의병장이 쓴 춘향전을 광대들이 썼다고 해버리고 이름도 모르겠다고 지워버리고, 구몽은 이런 대단한 세계 최고의 서사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홍루몽보다 늦게 됐다, 부귀공명 일장춘몽이다, 하룻밤이 지었다, 중국에 갔다 오다가 적당히 뺏긴 거다. 서양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좀 우리를 우습게 보겠지만 한 번은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부끄러워서 계속 하룻밤이 지어서 부귀공명 일장춘몽이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훌륭한 예술가가 작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소설을 아주 천박한 양식으로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시를 쓰면 영광이고 품격이 올라가지만 소설을 쓰는 것은 질이 다른 거지. 패스리지, 소설이지. 그러나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 대제학인 육섭보 선생님이 숙종에게 너무 마음이 뺏겨 총애를 하는 그 사건, 장희빈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마십시오. 조정에는 왕비도 있고 많은 비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사권의 문제까지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강곡한 호소를 하는 경영관에서 스승으로 간, 선생님으로 가서 토론하는 그 스승 노학자를 당장 그날 저녁에 유배를 보낸 것이 선천유배고, 그 현장에서 이 소설을 쓰으니 이 소설에 담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아침에는 경복궁 희정당의 경영관 선생님으로 숙종 앞에 갔다가 50대 선생님이 20대의 젊은 임금님에게 특강을 했는데, 임금님이 장희빈 사건 때문에 화를 한다고 그날 저녁에 유배를 보내서 그 다음날 평안도
선천으로 유백을 가서 거기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임금님을 생각하고 조정대신을 생각하면서 쓴 소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루 저녁에 확 바뀌는 거예요. 꿈속에 하루 저녁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오늘 작가가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구나. 한국이 같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유배 보내준다면 저는 또 제2의 구운몽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유배 보내지 마세요.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가를 생각하고 한 문장 한 문장 혈서를 쓰듯이 그 먹을 찍어갖고 한 장 한 장 써내가면서 서울의 풍광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평안도까지 북쪽으로 향해 가는 그 최고 학자의 마음속 그 속속 마음이 구운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운몽이 왜 대단한 작품이냐 이제 한 차원 더 올리겠습니다. 큰 선생님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예요. 한국이 중국 중심으로 향하던 그 시점에 구운몽의 왕주인공은 천축국의 육관대사지. 육관대사라는 스님이 금강경 한 권을 들고 중국으로 와서 금강경 한 권만을 들고 중국에 와서 석가세존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구운몽의 큰 외곽이에요. 구운몽의 가장 바깥에는 인도의 노승려가 중국에 와서 불법을 전하고 다시 천축국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 사이에 중국의 많은 제자 중에 성진이라는 대표적인 제자가 육관대사의 법을 물려받는 얘기. 그 성진이가 꿈속에 중국 천하를 누비면서 영웅으로서 활동해서 두 부인과 6첩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얘기.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숙종이 김만중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얘기는 더 하고 가겠습니다. 구운몽에서 가장 논리적 배경, 철학적 배경은 금강경입니다. 그거는 오늘 기억하고 갑시다. 금강경. 오늘날도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 교과서로 쓰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강경은 석가세존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진리, 철학을 담고 있는 소위 반야경 계열에 속하는 경전이죠. 불자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은 반야심경. 중국의 서유기는 반야심경을 인도에 가서 가져오는 얘기라면 구운몽은 인도의 스님이 반야심경보다 더 본격적인 논리를 다루고 있는 공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금강경을 중국에 전해주고 가는 얘기라 훨씬 서유기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고 본격적인 불경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여러분들 오늘 이 공간도 생기면서 제가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요. 이 공간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초구 우면산 밑에입니다. 예술의 전당. 눈을 조금 여러분들의 눈을 뒤로 돌려야 돼요. 저를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열어지가 돼요. 뒤로 돌려서 300m쯤 후진을 하면 후광으로 보이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성사. 이 대성사가 인도의 스님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 땅에 불법을 전하러 온 역사적 사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인도의 스님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백제 땅에 처음으로 와서 불법을 전하는 실제 역사적 공간이 바로 그 공간에서 지금 구운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기이한 인연이죠. 여러분들은 그건 그거고 그건 역사 시간에 불교 시간의 얘기고 지금 우리
아니었다.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세계 예술사 속에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1690년에 서포 김만중은 중국의 금강경을 전하는 소설을 썼다. 몇백 년 후에 설성경은 그 소설을 연구해서 2016년 1월 우면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도의 스님이 백제 땅에 와서 최초로 불법을 전파하던 바로 그 공간 300m 권역에서 다시 인도에서 불법을 배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성사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그 경 중에 맨 마지막에 4개의 개송 노래.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걸음과 같고 거품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얘기를 줄여놓은 게 육관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꿈으로 생각해. 그림자로 생각해. 불이 번쩍 하다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 그 6가지를 석가세존을 비유한 그 얘기가 김만중은 압축해갖고 주인공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육관대사가 금강경을 가져왔는데 금강경의 가장 핵심 단어, 그 아이콘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서포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육관이라는 이름, 구문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 4개의 노래, 귀절이 대성사 기둥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봐야죠. 와! 그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라나타가 온 것, 작중 속에 육관대사가 온 것, 그 얘기를 김만중 선생이 서울에 있던 작가가 저 선천에 가서 서울을 그리면서 생각한 것, 2016년 1월 우리들이 함께 생각한 것, 이것이 딴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입니다. 이게 설성경형 주체성 한국적 생각 방식의 인문학이에요. 다음에 본격적인 심화 과정이 생기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크게는 공의 철학인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상이라. 상은 사실은 상이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야. 그것도 또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상이 비상이고 비상이 비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세존이 한 얘기예요. 제자가 수보리가 선생님 내 마음이 무엇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그렇게 깨닫나요? 아, 별거 아니야.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 뒤에 있어. 이 현실이 아닌 그 뒤에 있어. 그건 진짜가. 그것도 아니야. 그 뒤에 있어. 그래서 상은 상이 아니요. 상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문몽에서 보면,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구문몽에서 성진이가 생활하는 것이 상의 세계예요. 성진이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게 비상의 세계예요. 꿈속의 성진이가 다시 꿈속의 꿈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무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구문몽은 현실 얘기에서 꿈 얘기로, 꿈에서 꿈의 꿈 얘기로, 꿈의 꿈에서 꿈 얘기로, 꿈에서 현실 얘기로 오는 제법 괜찮은 우리 17세기 소설입니다. 그 속에 이미 겨울왕국의 원정이 나오고 서양 SF, 요즘 나오는 SF 영화의 원조가 우리는 이미 17세기에 있었어요. 제인의 세계가 있었어요. 인셉션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 우리는 놀았어.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다면 우리의 인문학이 소설 수준이 높고 영화의 수준이 높고 게임의 수준이 높아졌었는데 그동안 왜 서양의 신화나 서양의 영화를 본 거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깨야 되는 거죠.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성진이가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숙종이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인문학자와 이 인문학의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각성하면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은 이런 훌륭한 문학 선배들이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끼전 얘기를 조금 해요. 마지막은 토끼전, 토끼 민화를 가지고 윤동주라는 시인은 멋진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 시 가는 시로 그린 태극기를 시로 썼어요. 태극기를 시로 쫙 그려놓은 이런 또 참 대단한 작가가 생겼네요. 윤동주라는 시인은 70년 전에 시로서 태극기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실험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하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디어스, 불쌍한 프로메디어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디어스, 이런 시를 썼네요. 꼭 70년 전에 죽은 윤동주 시인이 그 얘기도 이제 거기다가 간 대신 태극기를 넣어서 보면 바닷가 햇빛 바람 위에 습한 태극기를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태극기를 지키자. 나를 빼앗기고 태극기가 저 뒤에 벽장 속에 숨겨져서 지금 곰팡이가 쓸고 있어요. 이 광복 민족 저항의 운동을 하자는 그 얘기를 윤동주는 서시를 쓴 단 9일 후에 이런 대단한 시를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간을 아는 여러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누구의 죄인가? 슬프잖아요. 서시는 국민들이 달달 되어오고 있는데 간은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마음의 양심을 좀 느낄 거예요. 윤동주가 연희 전문 졸업시 마지막 저런 시를 썼는데 또 70년 후에 24년 후배가 이걸 제대로 풀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불도적한 죄를 윤동주로 지금까지 모두 해석을 한 거예요. 윤동주가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고 있대요. 그러면 김만중도 같이 빠지고 춘향전의 작가도 같이 빠지려고 그럴 거예요. 선배 작가로서.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윤동주가 우리의 말과 글과 역사와 시를 쓰는 행위를 막은 그 일본 총독을, 일본 제국주의를 성서 이름으로 심판을 해서 암행어사가 변부사를 심판하듯이 했는데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못해서 윤동주는 희생의 시인이고 성찰의 시인이라 스스로 목에 맷돌을 빠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함께 윤동주의 목에 있는 맷돌을 떼줍시다. 저 불교의 진리를 인도에서 이 300m 권역까지 온 그 마라난타 스님을 생각해서라도 또 윤동주는 그 심판을 주님, 자기의 신앙,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서 이름으로 공감복음 속에서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심판을 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심판심, 기독교 복음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으로 들어가면 윤동주가 서시를 쓴 9일 후에 쓴, 제가 보기에는 윤동주가 가장 수준 높게 쓴 시가는 구몽의 얘기가 들어가 있고 춘향전이 들어가 있고 겉으로는 토끼전이 토끼 얘기예요. 바닷가 햇볕 바른 바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보세요.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 토끼가 이게 초식동물 이거 아니에요. 유럽의 최고봉. 그 코카사스 산중에서 서양 최고의 신화의 주인공 프로메테우스가 묶여있던 거기서부터 토끼가 뛰어서 끝내 여기까지 온 그 토끼예요. 그것은 용궁을 갔다 온 요 차원이 아니에요. 용궁을 갔다 온 이 토끼를 윤동주는 저 코카사스 유럽에서 여기까지 온 그 토끼로 확대 재생산을 했는데
그건 뒤져보면 아까 구운몽에서 다시 생각합시다. 성진이가 하룻밤 동안에 꿈속에 어딜 갔다 와요? 중국 천하를 쫙 돌고 용궁을 돌고 왔잖아요. 갔다 와서는 깨달았죠? 이 토끼는, 윤동주 씨의 토끼는 용궁이 갔다 와서 성진이가 깨달아서 확 깨달은 거예요. 아, 속았네. 일본한테 속았네. 일본이 우리를 잘해준다면 이 국치를 당한 나를 뺏긴 이제는 제대로 정신, 성진이가 구운몽에서 정신을 차리듯이 나도 차라고 우리도 차려야 되겠네. 그런 시를 쓴 거요. 참 대단한 구운몽의 재상산이에요. 뒤에는 가서 아명의사가 춘향을 괴롭힌 그 변부사를 춘향 한 명이 아니라 더 1000명 만 성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징벌행. 변부사는 춘향 괴롭혔다고 죽은 건 아니에요. 춘향 플러스 상징하는 1000명과 만성의 모든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로 죽듯이 여기서도 프로메테우스로 일본을 프로메데우스로 신화가 아니라 악인형으로 만들어갖고 물에 빠뜨려서 성서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대단한 시를 썼는데 간시 속에는 오늘 우리 주제인 구운몽의 최고 의미, 춘향전의 최고 의미, 구운몽의 깨달음, 용궁 갔다 와서 깨달음, 춘향전에서 변부사를 징벌하는 아명의사 이름으로 징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하는 것.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 신화의 이름을 가짜,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을 빌린 가짜 프로메디우스, 그 일별을 징벌하는 아주 멋진 시를 쓴 거예요. 시를 한편 이 서정이 아니요. 거기는 철저히 동서고금의 한국의 고전과 서양의 신화와 성서가 융합된 서사적 심판시 지성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윤동주가 하는 있으면서도 없음처럼 있더라도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우리 스스로 목을 달았으니 이제 광복 70주년을 끝낸 새로운 첫 해는 그 개념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윤동주는 문법을 되게 잘했어요. 그 시대 최고의 깐깐한 최고의 학자 외솔 최원배 선생님의 조선의 시간에 100점을 받았네요. 훌륭한 시인이 되려면 그래야 돼요. 네? 또 그는 곧 2달 후에는 일본의 영문과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희 전문 문과의 최고 점수예요. 영어 제일 잘하고 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춘향전 구운몽을 다 알아갖고. 자, 그러면 끝을 냅니다. 이제 뒤에 있는 그림 하나만 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외국 작품과 제가 비교를 다 했습니다. 세계 4강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윤동주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가지고선 4강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이런 시정신을 저는 토끼와 거북의 창조적 재현인 슈퍼 토벅이라고 해서 제가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키코리아라는 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2011년에, 2012년에, 2013년에, 2015년에 어이구 계속 키코리아라는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키코리아는 좀 믿고 따르고 이걸 갖고 멋진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